안녕하세요. 미션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대구 경북 지역의 각 분야 지도자들 모시고 말씀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과학 분야의 한 분 모셨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연구원의 신성철 총장님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항상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서 계절은 참 아름답게 변했습니다만은 더 바쁘시죠? 또 입시 준비하시고 그러셔야 네,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예. 이 사실 그 비슬산자락에 위치한 저희 캠퍼스가 참 아름다운데 네.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철이 저희가 정부 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또 교직원 인원 충원을 위해서 이 국회하고 또 정부에 이렇게 열심히 다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학부 과정을 개설해서 이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출발시킬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연구원을 이제 영어 약자로 디지스트.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 총장은 애들 잘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안 되죠. 그렇습니다. 경영에 예, 요즘 대학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예산 따오랴. 이 디지스트는 이제 대학 규모가 점점 커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건물도 예. 많이 지어야 되고 예. 연구 분야도 점점 늘어나는데 예. 디지스트가 이 비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지가 지금 얼마 됐죠? 일로 온 지는 지금 3년, 4년째 됩니다. 전체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역사는 올해가 이제 9주년입니다. 9주년. 네. 10년 바라보게. 그렇습니다. 예. 이쪽 지역에 온 건 이제 3년 정도. 네, 네, 4년째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2004년에 연구원으로 출발을 했다가 네. 2011년부터 대학원을 처음으로 개설하면서 제가 초대 총장으로 오게 됐죠. 이 지역이 이제 달성군 현풍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보니까 계속 공사 중이고 하는데 네. 디지스트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각 지역마다 네. 뭐 이제 카이스트 하면 일반 국민들은 쉽게 알 텐데 각 지역마다 이제 그런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디지스트는 어떤 분야에서 좀 특화된 연구 분야가 있는지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저희 디지스트는 이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보다는 한 40년 늦게 출발을 했고 또 광주에 있는 지스트 보다는 한 20년 늦게 이제 출발을 했죠. 이게 후발주자기 때문에 상당히 특화하지 않으면 이게 존재 가치가 없고 또 앞으로 생존하기 힘들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분야 자체도 다른 그 과기원에서 잘 못하거나 하지 않는 분야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물질, 정보통신융합, 뇌과학, 의료 로봇, 에너지 시스템, 뭐 뉴바이올로지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전통적인 물리나 뭐 전자나 기계 이런 학과하고 좀 다른 그런 융복합 예, 그런 그 전공을 주로 그 하고 있죠. 또 저희가 이제 그 학부 과정 내년부터 개설할 수 있는 그런 학부 과정은 다른 데하고 완전히 차별화해서 하고 해서 기초 학부를 저희가 무학과로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학과를 정하지 않고 뽑는다는 예, 그러니까 학부 과정은 전체가 학과가 없어요. 다 그냥 무학과로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학부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교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연구 중심 대학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왜냐하면 제가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연구 중심 대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부 교육이 부실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학부 교육을 잘해야지만 사실 대학원 가서 교육을 잘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학부 교육 전담 교수를 두고 있고 또 이 교재 전체를 전자 교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시대를 대비해서 전자 교재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아마 이제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이런 거죠. 책이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책이 없죠. 저기는 전부 다 이제 아이패드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교과서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자기가 물론 이제 프린트아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 그 있는 다른 그 과기원하고 큰 차별하죠. 네.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은 이제 대학원 중심으로 네. 석박사 과정을 이제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연구원으로 네. 기능을 해오다가 금년부터 이제 학부 학생들을 뽑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학부 학생들이 있어야 대학원에 좋은 학생들을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연결이 거죠.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좀 들어오실 때 느끼셨겠지만 정주 여건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학부생들을 얼마나 모집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전국의 716개 고등학교에서 1,815명이 응모를 했고요. 이 지역에서는 약 19%의 학생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명 정도를 뽑을 거니까 경쟁률이 한 9대 1 정도 되죠. 대단하네요. 제가 처음 생각할 때는 한 5대 1만 좀 만족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경쟁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좀 고무적. 총장님 요즘 행복하시겠어요?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학생들이 한 20% 되니까 네. 전국 단위의 과학기술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지원하는 학생들도 되게 뭐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좀 특화된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과학고 영재고에서 한 3분의 1이 왔고요. 네. 또 3분의 2는 일반고지만 과학 중점 고등학교에서 주로 많이 오고 전국에 하여튼 유명 고등학교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 학생들은 뭐 당연히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할 테고 전원 기숙사 생활하고 전원 국비장학생입니다. 그 반값 등록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200명 학생들이 학부를 금년부터 시작하면 네. 이제 4년 과정 마치게 되고 네. 이제 석박사 과정도 가게 되고 네. 진로가 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로가 크게 이제 4개의 트랙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 트랙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융복합 대학원 네. 진학하는 학생, 또 어떤 학생들은 외국 유학을 나가든지 또 국내 타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고, 또 한 트랙은 앞으로 벤처 창업을 할 학생들, 또 기업의 CEO나 CTO를 생각하는 학생들, 그 트랙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트랙은 이공계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비공계에서 활동하고 리더가 될 사람. 예를 들어서 이공계 나오고선 앞으로 그 언론계, 앞으로 이제 전문 과학 전문 기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는 뭐 창투사 같은데 이런 뭐 데 갈 사람들, 그럼요, 경영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식 기반 시대에 특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변리사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4가지 큰 트랙을 가지고 저희가 3학년까지는 거의 공통 필수로 가고요. 4학년 때 그렇게 트랙별 맞춤 교육을 할 겁니다. 저희가 3학년까지 교육도 결국 앞으로 이제 21세기에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융복합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부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결국은 뭐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과학과 기초공학을 잘 가르치고요. 거기에 이제 인문사회 교육, 그래서 이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스티브 잡스가 노상 얘기하는 거죠. 그런 능력. 거기에 리더십 교육을 시키자. 왜냐면 앞으로는 이 이공계 출신들이 다양한 분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서 리더십 교육이 중요한 축이고, 또 하나가 앞으로는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교육을 또 시킵니다. 저희 리더십 교육에는 체력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 태권도를 다 해서 블랙벨트를 따야 졸업을 시키고 또 1인 1학기를 시켜서 그런 정서적인 또 함양을 시킵니다. 제가 그 디지스트 캐치프레이즈 보니까 세계 초인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융복합이라는 것 자체도 일반인들이 저게 어떤 개념일까? 이제 한국어 학문을 섞는다. 뭐 이 정도 개념밖에 이제 모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학생들이 정말 여러 분야를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뭐 머리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너무 여러 분야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너무 일찍부터 전공을 정하면 너무 편협된 전공밖에 못 한다. 왜냐하면 지금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런 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학부 과정에서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보면은 우리 모든 첨단 제품이 다 융복합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보면은 스마트폰에는 거기에 재료 기술 들어가 있고 통신 기술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뭐 전자 기술 들어가 모든 게 융복합돼 있잖아요. 디자인까지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 들어가 있고 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자동차 그냥 기계 공업이 아니거든요. 부가가치 창출하는 건 거기에 모든 자동 장치가 부가가치 창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융복합 교육이 훨씬 더 일찍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좀 늦게 온 거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시청자들 경우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학부 과정 마치고 지금 물론 석박사 이제 과정 여기서 이제 배출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네. 그분들이 과연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산업 쪽하고 연계가 돼서 네. 이게 그분들이 이제 활약을 펼칠까 이렇게 네. 좀 궁금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이 대구 경북 지역 산업 분야와 연계를 짓는다면 네. 어느 쪽에 좀 인력이 투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네. 사실은 저희 이제 디지스트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역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또 필요한 기술들을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설립 취지 중에 그렇게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산업체와의 산학 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특화 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 그다음에 정보통신,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섬유, 자동차, 뭐 이런 그 특화 산업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산업체 CEO들을 모셔다가 소위 이 산학 협력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능력이라든가 개발된 기술들을 소개해주고, 그럼 이제 그분들이 그 기술들을 어떤 거는 필요하다고 해서 사가고, 또 어떤 거는 앞으로 같이 산학 협력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 전공이 지역의 특화 산업과 모두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물질 같으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에너지의 그런 그 물질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또 그 고강도의 그런 물질 같은 걸 개발을 해서 이런 그 기구를 만드는, 툴 만드는 이런 거에 사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융합전공 같은 데는 우리 그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굉장히 세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 산업이 커지는데 거기 이제 부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품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전부 다 이 정보통신하고 많이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들은 저희가 이제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체가 관심이 있어서 기업체가 자본을 출자를 해가지고 기술 출자 회사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3개의 기술 출자 회사를 그렇게 출범시켰죠. 뭐 일반인들 경우에는 뭐 요즘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게 IT 분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수출 뭐 주력 업종이 다 이쪽에 가 있고,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대통령도 이제 이공계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이공계가 좀 홀대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CEO가 20년 전에는 이공계 출신들이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3분의 2가 이제 비이공계 출신인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은 50%가 이공계 출신으로 상경계, 사회계열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어요. 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세계 리더들이 지금 이공계 출신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공계 출신이고,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공계 출신들이 지금 국가 주석을 맡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독일에서 다시 또 삼선에 성공한 메르켈 총리도 사실은 물리학자였습니다. 40세까지 물리학을 전공한 연구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 투신을 해서 그런 거죠. 신 총장님 경우에 이제 뭐 카이스트 부총장 지내시고 이쪽으로 이제 총장으로 오셨는데, 카이스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교수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89년에 들어와서 제가 22년간 거기에 교수. 한국 과학 기술의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뭐 수준을 좀 전반적으로 좀 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대개 이제 양적으로 따질 때 소위 그 SCI 유명 저널의 논문을 얼마나 냈느냐, 특허를 얼마나 냈느냐 이런 거 할 때는 10위권 내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많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야 될 게 이제 질적인 거거든요. 결국 질적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 학문을 최초로 리드할 수 있는 분야가 나오고 세계 최초의 뭐 발명과 발견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저희가 아직 선진국에 진입을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이 과학 분야의 파라다임 시프트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우리가 추격과 모방해서 앞으로는 선도와 창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첨단 분야에서 한국 과학계가 한번
주목해보고 네. 한번 선두주자가 될 만한 분야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바이오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 지금 처음 치고 나가는 생명과학 분야죠. 생명과학 분야에서 치고 나가는 분야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전공으로 하고 있는 신물질 분야에서도 네. 지금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때까지는 실패를 용인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거 100% 성공을 못하면은 자기한테 제재가 오고 또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은 감사에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100% 성공하는 연구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도전하고 치고 나가려면은 성공이라는 게 10개 중에 하나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또 특히 과학계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소위 도전적 실패를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하는 얘기가 이제 지금 오피니언 리더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예. 이 과학이 일반인들은 좀 많이 어렵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최근에는 대구 과학 축전이라는 네, 네. 그런 어떤 포럼에서 총장님 지금 토크쇼도 예, 예.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통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뭐 어떤 말씀들을 하고 어떤 예. 반응들이 오던가요? 예, 예. 사실은 선진국의 그 유명 과학자들은 일반인 청소년들하고 이런 과학 그 소통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좀 분위기는 과학자가 일반인이나 대중매체에 나가면은 그 사람은 좀 오염된 사람이다. 또 TV 자주 나가면 텔레패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 바뀌고 있습니다. 뭐 스티브 예. 잡스 같은 게 물론 상품 팔아먹기 위해서 나옵니다만 글쎄요. 설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이해를 못하고 특히 다음 세대가 이 과학을 이어가지 못하면 과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도 사실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열심히 나가서 일반인 또 그 청소년들한테 과학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과학 프로그램도 제가 한 20년 전에는 KBS 과학 프로그램에서 제가 1년간 앵커로 과학 프로그램 진행도 했고. 말씀 잘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과학 앰베서더로 지금까지 한 130여 회 강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대구에서 과학 축전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날 다른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거 제쳐놓고 가서 제가 기꺼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뭐 청중들이 많이 왔어요. 한 500여 명 청중들이 네. 와가지고 했는데 물론 이제 주 청중은 고등학생들이었고요.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럼요. 네. 예, 고등학생들이었고 또 이제 저의 그 관심을 끈 거는 초등학생들이 부모 손잡고서 와가지고서 듣는 거 보고 우리나라가 이 과학에 미래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그 열심히 듣고 반응도 좋았고요. 또 질문들이 뭐 굉장히 많이 질문했고 끝나고 나서는 막 무대에 올라 사진 같이 찍자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이 사회 관계,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보면 대단히 출세지향적이고 그 네. 출세에 되게 이제 직업 분야로 나누자면 뭐 판검사, 의사, 네. 소위 사자 붙는 직업. 예. 그게 아직도 전통적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패러다임도 바뀌어져야죠. 전문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 자기가 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량을 발휘하냐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좀 의식의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21세기라는 거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거기서 얼마나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전통적인 그런 사자 있는 그런 직업도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걸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부모 때문에 하느냐 그거든요. 그래서 과학도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한국의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금 여건입니다. 기초과학, 특히 기초과학에 이렇게 나라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는 이런 대학 들어오면 일단 전액 장학금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공산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공산권이 다 무너졌으니까 공산권도 이런 일이 없고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게 없죠.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 장학금으로 해주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은 군대가 면제됩니다. 그럼 뭐 이런 거는 국가가 이렇게 미래를 보고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예. 뭐 총장님 모시고 이 과학 분야에 대해서 뭐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질문 좀 몇 가지. 예.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미션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그걸 또 신앙 세계와 어떻게 전복하느냐.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사실은 어머님이 이제 굉장히 독실한 신자이셨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어릴 때, 저희가 이제 6남매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나서, 들어와서는 우리 자녀들, 자고 있는 자녀들 하나하나 그 머리에 손을 얹고선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면서 쭉 자랐죠.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 어머니 기도가 내 인생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건 뭐 같죠. 그건 항상 소명감이나 이런 게 있죠. 지금 섬기시는 교회는 어디? 지금은 서울에 있는 3호 침례교회를 지금 직분은 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로.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이게 상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과학자와 이 신앙의 세계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과학의 세계, 우주의 신비로 이런 거,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런 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일반인은 보통 이제 과학과 신앙이 대치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죠. 저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거는 자연 속에서 내재하고 그 법칙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학자는 굉장히 폭넓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물리학자로서 쭉 일생을 살아왔지만, 새로운 어떤 현상을 보면서 이 현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 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 연구가 굉장히 즐겁고 신이 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신앙이 없는 과학이라는 것은 맹목적이고 과학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허무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명언이네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게 상호 보완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신앙이 좋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 들어갈수록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섭리가 기기묘묘한가를 더 피부로 느끼게 되죠. 지금 한참 미래의 꿈을 꾸고 있는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 프로그램은 뭐 이제 부모 세대가 많이 보겠습니다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한국이란 나라가 반세기 전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죠.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밖에 안 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는데 지금 이제 선진국 직전에 들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인류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반세기 전에는 가질 수 없는 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다음 세대 자라난 청소년들은 그런 세계와 인류에 기여하는 그런 꿈을 가지면 좋겠고 또 하나가 그러면서 이 배려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총장님의 개인적인 계획, 꿈 있으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가까이는 제가 이제 디지스트의 총장으로서의 그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디지스트를 저희 비전에 걸맞는 세계 초인류 융복합 연구 중심대학의 비전을 이루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기관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고요. 또 나가서는 우리 이제 여기 졸업생들이 우리나라와 세계를 빛내는 그런 졸업생들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지금 이끌고 계신데 지금 또 뭐 공사가 한창이고 각 분야별로 아주 역동적으로 디지스트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금년에 이제 학부학생들 받으셔서 더 미래를 향해서 이제 웅비를 하고 있는데 총장님 바람처럼 디지스트를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첨단 과학도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더불어서 함께 소망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